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예요. 오늘도 카레 노래 5일차 읽겠습니다. 옥수무당들이 시체 50그를 묻은 자리에서 씻김금을 했다. 수졸들이 구판으로 몰려가 국밥을 얻어먹었다. 굿이 끝나는 새벽에 죽은 자들의 귀신이 빨랫줄에 붙어서 끽끽 울었다. 영암에서 군량 200석을 수영으로 보내려고 마차에 실었다. 군수가 도적이 무서워서 군사 10명을 마차에 딸려 보냈다. 화도진에서 포구에 묶인 포작선 5척이 바람에 쓸리다가 부딪혀 깨졌다. 화도진에 겨울 땔감무가 없어서 만호가 옥도로 배를 보내 나무와 볏짚을 실어왔다. 화도진 수졸들이 볏짚을 엮어서 백성들의 집을 덮어주었다. 미호 군관 셋이 탈영했다. 만호가 군사를 풀었으나 잡지 못했다. 이순신이 다시 조정으로 잡혀갔다는 유언이 미호 백성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탈영한 군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백성들이 말했다고 향리가 말했다. 하루 종일 물의 칼들이 일어섰다. 저녁 바다는 거칠었다. 인광의 칼날들이 어둠 속에서 곤두서고 쓰러졌다. 캄캄한 바다에서 칼의 떼들이 부딪혔다. 물보라가 수영 안마당까지 날아들었다. 섬도 수평선도 보이지 않았다. 연안의 읍진들이 어둠 속으로 불려가서 닿을 수 없이 멀어 보였다. 밝은 날 녹진, 금갑진, 벽파진, 남포, 가리포가 그 오목하고 잘룩한 포구에 그렇게 남아있을 것인지 믿기 어려웠다. 배를 끌어올려 놓고 종일 종사관 김수철의 복명 보고서를 읽었다. 김수철이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진도 구기자술 한 대와 마른 가자미를 가져왔다. 김수철과 늦게까지 마셨다. 김수철은 곡성의 문관이었는데 임진년에는 의병장 김성일의 막하에 들어가 금호산에서 이겼다. 예민하고 담대한 청년이었다. 문장이 반듯하고 행동이 민첩했다. 입이 무겁고 눈썰미가 매서웠으며 움직임에 소리가 나지 않았다. 김수철은 졸음을 참고 반드시 앉아서 할 듯이 마셨다. 수철아, 읍진이 다 무너지는 것이냐? 본래 무너져 있던 세상입니다. 수철아, 죽지 마라. 명령이다. 내 나으리, 읍진에 무싹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김수철을 내 방에 재웠다. 보름 만에 귀임한 김수철은 눕자마자 코를 골았다. 새벽에 김수철이 이북을 걷어찼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동틀 무렵에 코피를 쏟았다. 뒷골이 당기면서 더운 피가 쏟아졌다. 종일 불러 피를 닦게 했다. 구들이 식어 불을 더 떼게 했다. 바다는 새벽까지 길길이 뛰었다. 내 안의 죽음. 명랑에서 나는 이긴 것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명량으로 몰려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명량에서 죽었다. 남동썰물에 밀려갔던 적의 시체들이 다시 북서밀물에 밀려 명량을 뒤덮었다. 죽을 때 적들은 다들 각자 죽었을 것이다. 적선이 깨어지고 불타서 기울 때 물로 뛰어든 적병들이 모두 적의 깃발 아래에서 익명의 죽음을 죽었다 하더라도 죽어서 물 위에 뜬 그들의 죽음은 저마다의 죽음처럼 보였다. 적어도 널빤지에 매달려서 덤벼들다가 내 부하들의 창검과 화살을 받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의 살아있는 몸의 고통과 무서움은 각자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각자의 몫들은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무서움이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될 수 없는 저마다의 몫이었을 것이다. 저마다의 끝은 적막했고 적막한 끝들은 끝나서 쓰레기로 바다를 덮었다. 그 소통되지 않는 고통과 무서움의 운명 위에서 혹시라도 칼을 버리고 적과 화해할 수 있을 테지만 죽음은 끝내 소통되지 않는 각자의 몫이었고 나는 여전히 적의 적이었으며 이 쓰레기의 바다 위에서 나는 칼을 차고 있어야 했다. 죽이되 죽음을 뵐 수 없는 칼이 나에겐 없었다. 나의 연하는 이승의 바다였다. 명랑에서의 일들을 적은 장계를 조정해 보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유시가 없었다. 종사관 김수철이 나에게 제출한 장계 초안은 정직했고 정직한 만큼 어리숙했다. 김수철의 초안은 사실에 입각하려고 했었고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구분했다. 10만쯤으로 되어 보이는 적병들이 몰려왔다가 8만쯤으로 되어 보이는 적병들이 죽었고 적선 100여 척을 깨뜨렸다고 김수철은 썼다.
적의 시체가 바다에 가득 떴으나 전투 상황이 급박하여 다만 머리 8통을 수습해서 도원숲으로 보냈다고 김수철은 글을 끝맺었다. 나는 김수철의 초안을 대폭 수정했다. 적병의 숫자를 모두 지웠고 포격과 불화살로 깨뜨린 적선은 30척이며 적의 수급 8을 얻었다고 고쳤다. 그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깨어진 적선이 얼마인지 헤아릴 길은 없었으나 아군의 공격으로 깨뜨린 적선은 30척이었고 나머지는 물살에 휘말리면서 적선들끼리 부딪혀 깨어졌다. 깨어지고 불타면서 경상 해안 쪽으로 밀려난 적선의 적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따라가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전투 상황이 급박하여 죽어서 뜬 적병들의 머리를 일일이 벨 수 없었고 수급 챙기기에 부지런했던 원균도 이미 죽고 없었다. 죽은 적병의 머리 8을 챙겼는데 그것들은 모두 아군의 배로 넘어 들어왔다가 갑판 위에서 칼을 맞아 죽은 자들이었다. 임진열의 여러 포구에서 이겼을 때 매번 적병의 숫자를 장기에 써보낸 것이 5년이 지난 정유년에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전공을 허위로 보고해서 임금을 기만하고 조정을 능멸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할 죄목의 하나였다. 견례량에서 이겼을 때부터 나는 장기의 적병의 숫자를 적지 않았다. 그날 견례랑 싸움을 끝내고 한산 통제형으로 돌아와 장계를 쓸 때 나는 그 숫자가 어느 날 나를 죽이게 되리라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그날 밤 나는 종사관을 물리치고 밤새도록 혼자 장계를 썼다. 한산 통제형에서 장계를 쓰던 임진영의 여름밤은 달이 밝았다. 나는 내 무인된 운명을 깊이 씨름하였다. 한 자루의 칼과 더불어 나는 포위되어 있었고 세상에 덫에 걸려 있었지만 이 세상의 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덫을 칠 수는 없었다. 한산 통제형에서 그리고 그 후에 여러 포구와 수영에서 나는 자주 식은땀을 흘렸고 때때로 가엾고 안쓰러워서 칼을 버리고 싶었다. 명랑 전투에 관한 소문은 내가 보낸 장계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그 소문은 명나라 총명부의 정탐들이 퍼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등골이 으스스했다. 명량의 장계를 보낸 지 2달 만에 논공행상에 내려왔다. 선전관은 오지 않고 조정의 명을 받들어 도원수부가 시행했다. 거제 현령 안위가 정상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고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 읍진 수령과 군관들이 승진했다. 나에게는 상금으로 은전 20냥을 보내왔다. 20냥의 무게와 질감은 섬뜩했다. 그 20냥 속에서 남쪽 바다를 들여다보는 임금의 눈은 가늘게 번뜩이고 있었다. 20냥이 내려온 지 이틀 뒤에 임금이 보낸 선전관 이원길이 목포 앞바다 고화도 수영에 도착했다. 이원길은 수하를 거느리고 병영 막사 공사장까지 나를 찾아왔다. 서울 출신 문관인데 바다를 평생 처음 본다고 했다. 몸매가 가냘팠고 흰 손가락이 길었다. 먼 길을 온 사람 같지 않은 그는 의관이 반듯했고 여독이 기색이 없었다. 수군 병영의 온갖 너저분한 풍경에 그는 자주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공사장 천막에서 그를 맞았다. 나는 인사했다. 객고가 크시겠소. 전하께서 수군을 이처럼 염려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이요. 전하의 근심이 실로 깊소이다. 달아난 배설 말이요. 명량전투 직전에 탈영도주한 경상우수사 배설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임무라고 그는 밝혔다. 그가 데리고 온 부하들 중에는 무관들이 섞여 있었다. 배설은 이미 수군에서 도망쳤는데 배설을 체포하는 일로 선전관이 남해 수군 수영에서까지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배설은 이미 달아나지 않소. 배설을 잡으려면 이리 오실 게 아니라 그의 본가 마을로 가셔야 하지 않겠소. 경상도 성주 말이오. 통제공. 그게 그리 간단치가 않소. 성주에도 군사들을 보냈으나 잡지 못했소. 배설이 성주에 들어온 흔적도 찾지 못했소. 배설이 비록 달아났다 하나 본데 본래 담력 있는 무장이었소. 따르던 장졸들도 많았던 것으로 아오. 이자가 달아나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전하의 근심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오. 나는 겨우 알았다. 임금은 수군 통제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명랑 싸움의 결과가 임금은 두려운 것이었다. 수영 안에 혹시라도 배설을 감추어 놓고 영모의 군사라도 기르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것이 임금의 조바심이었다. 이원길은 열흘 동안 수영에 머물렀다. 이원길은 데리고 온 수하들을 풀어 병영 안을 모두 뒤졌고
수영 인근 백성들의 마을 헛간까지 뒤졌다. 이원길은 명량 전투 이전과 이후의 장졸들의 숫자를 점검했고 각 읍진의 탈영자 숫자를 확인했다. 이원길의 수하들이 수영의 모든 군관들을 불러서 배설의 탈영 경위와 탈영 직전 상황을 수사했다. 이원길의 수사의 초점은 배설이 수영에서 탈영했느냐 아니냐에 맞춰져 있었다. 이원길은 귀로에 우수영, 벽파진, 삼지원까지 뒤지고 돌아갔다. 나는 돌아가는 이원길을 전송하지 않았다. 이원길이 돌아가는 날짜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나는 목수들을 데리고 앞섬에 산속으로 들어가 신축막사에 쓸 목재를 실어내고 있었다. 산속 가파른 빛달에서 목수 한 명이 굴러내리는 나무에 깔려 죽었다. 내 종사관 김수철이 돌아가는 이원길 일행에게 점심을 차려내고 건어물을 싸주어 보냈다. 이원길이 돌아간 지 보름 뒤에 임금이 보낸 면사첩을 받았다. 도원 수부의 행정관이 면사첩을 들고 왔다. 면사 두 글자뿐이었다. 다른 아무 문구도 없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임금의 기동출력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에 대하여 죽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면사첩을 받던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나는 면사 두 글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죽이지는 않겠다. 고 임금은 멀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면사 두 글자 속에서 뒤척이며 돌아눕는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글자 밑에 옥새는 인주가 묻어날 듯이 새빨갰다. 칼을 올려놓은 실ong 아래 면사첩을 걸었다. 저 칼이 나의 칼인가 임금의 칼인가. 면사첩 위 실ong에서 내 환도 두 자루는 나를 베는 임금의 칼처럼 보였다. 그러하더라도 내가 임금의 칼에 죽으면 적은 임금에게도 갈 것이었고 내가 적의 칼에 죽어도 적은 임금에게도 갈 것이었다. 적의 칼과 임금의 칼 사이에서 바다는 아득히 넓었고 나는 몸들 곳이 없었다. 면사첩을 받던 날 적은 오지 않았다. 명랑에서 흩어진 적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경상 해안의 여러 포구에서 다시 분산된 중심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만이 흘러들어왔다. 소문은 비오는 바다 위의 안개와도 같았다. 종사관 김수철이 저녁 때 막사 신축 공정과 수군 직무 실적을 보고하는 일로 내 숙사에 들었다. 서한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김수철은 실눈을 뜨고 담벽에 걸린 면사첩을 들여다보았다. 김수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한산 통제왕에서 체포되었을 때 김수철은 내 함거의 뒤를 따라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왔다. 내가 하옥되었을 때 김수철은 임금을 대면했다. 일개 지방 수영의 종사관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임금을 대면할 수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마 영의정, 유성룡이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김수철은 임금 앞에서 이마로 대전마루를 찌으며 울었다. 나를 신문하던 위관들이 김수철의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때 김수철은 울면서 말했다고 한다. 전하, 통제영의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전하께서 통제공을 죽으시면 사직을 잃으실까 염려되옵니다. 임금이 대답했다. 너희들이 남쪽 바다에서 사직을 염려했느냐. 김수영은 수영을 이탈한 죄로 곤장 50대를 맞고 풀려났다. 김수철의 시선은 오랫동안 면사첩에 박혀 있었다. 그가 눈물을 떨구었는데 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환갑연의 덕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오래오래 사십시오. 알았다. 내 그럴 작정이다. 보고는 내일로 미루리라.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라. 피곤하니 물러가라. 김수철은 들고 왔던 문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나갔다. 전 냄새. 내 셋째 아들 이면은 나보다 먼저 적의 칼에 죽었다. 적의 칼이 아비 자식의 순서를 따라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정유년 명량 싸움이 끝나고 내가 다시 우수영으로 수군진을 옮긴 가을에 면은 아산 고향에서 죽었다. 면은 어깨로 적의 칼을 받았다. 적의 칼이 면의 몸을 세로로 갈랐다. 죽을 때 면은 21살이었다. 혼이 나지 않았다. 아내가 면을 낳을 때 나는 함경로 압록강가 삼수에서 여진족과 마주치고 있었다. 거기는 허천강이 압록강으로 합쳐지는 어귀의 산속이었다. 산 굽이마다 작은 보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는 육군의 종팔품 권관이었다. 저녁이면 눈 덮인 봉우리들이 보라색으로 타올랐고 눈보라 속에 출렁거리는 산들의 능선 위로 백두산은 차갑고 높았다. 그때 나는 33살의 젊음이었다.
노루를 계속 계곡으로 몰아내었고 눈에 빠진 노루를 쏘아 병영으로 끌고 와서 구워 먹었다. 노루고기는 향기로웠고 허파 가득히 밀려드는 찬바람은 달았다. 그때 배워야 할 것들 앞에서 종팔품 젊은 권간의 칼은 날래고 순결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칼로서 지켜내야 하고 칼로서 막아내야 할 세상의 의미를 돌이켜볼 수 없었고 그 하찮음들은 끝끝내 베어지지 않는다는 운명을 알지 못했다. 여진족들은 정규 편성이 없었다. 그것들은 군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족속 전체가 군대였다. 군대라기보다는 산짐승에 가까웠다. 언제나 12명씩 무리를 지어 달려들고 치고받았다. 아군의 진과 보가 물러서면 그것들은 100여 명씩 들이닥쳐 백성을 죽이고 작물과 가축과 부녀들을 끌고 갔다. 그것들의 싸움은 그것들의 생업이었다. 그것들은 빠르고 예민했으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삽시간에 모이고 흩어졌다. 소굴을 알 수 없었으므로 사냥을 하듯이 추격해서 하나씩 없애야 했다. 삼수갑산의 눈 속을 나는 산짐승처럼 뛰어다녔다. 밤이면 전나무의 우금지들이 쌓인 눈을 이기지 못해 쩍쩍 부러져 나가면서 비명을 질렀다. 군막 안 노릇가루 위에서 잠드는 저녁의 피로는 몸에 뿌듯했고 밤마다 깊이 잠들어 아침이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낯설고 새로운 힘이 내 팔다리에 가득 차 있었다. 거기서 면회 출생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젊은 아버지였다. 삼수갑산에서 임기를 마치고 고향 아산으로 돌아왔을 때 면은 옹알이를 하면서 첫 돌을 넘기고 있었다. 그 아이는 돌이 지나도록 젖을 토했고 푸른 똥을 쌌다. 젖이 덜 사갔는지 똥에서도 젖냄새가 났다. 아내는 변방에서 돌아온 남편을 첫날밤보다 더 수줍어했다. 아내의 가슴에서는 젊은 어머니의 비린 몸냄새가 났고 어린 면은 입속이 맑아서 그랬는지 미음을 먹이면 쌀냄새가 났고 보리차를 먹이면 보리 냄새가 났다. 내가 보기에도 면은 나를 닮았다. 눈썹이 짙고 머리숱이 많고 이마가 넓었다. 사물을 아래서부터 위로 훑어 올리며 빨아당기는 듯 들여다보는 눈매까지도 나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매는 내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다. 시선의 방향과 눈길을 던지는 각도까지도 아비를 닮고 태어나는 그 시내림이 나에게는 무서웠다. 작고 따스한 면을 처음 안았을 때 그 비린 젖냄새 속에서 내가 느낀 슬픔은 아마도 그 닮음의 운명에 대한 슬픔이었을 것이다. 면이 태어난 후에도 종팔품 권간인 나는 함경도 국경과 남해안의 수군진들을 2, 3년 또리로 옮겨 다녔다. 면은 제 어미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개구쟁이 때부터 면은 날이 예리한 연장으로 나무와 기왓장을 저미고 자르고 깨뜨려서 모양을 바꾸어 놓는 장난을 좋아했다. 그 아이는 연장의 날에 부딪혀 오는 사물의 저항을 신기해하는 듯했다. 면의 장난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저것도 별 수 없이 사내로구나 싶어서 속으로 눈물겨웠다. 묵과에 응시하기도 전에 면은 죽었지만 면의 칼솜씨는 크고도 섬세했다. 면은 상대의 공세를 극한에까지도 유도해 놓고 그 극한이 주저앉는 순간에 허를 치고 들어가서 살했다. 적의 칼이 오른편 위에서 내려올 때 면의 칼은 적의 칼을 받아내기보다는 적의 왼편 허를 향해 나아갔다. 발이 늘 먼저 나아가 칼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었다. 칼을 낮추고 있을 때도 면의 칼은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공세의 기운을 광배처럼 거느렸다. 면의 칼은 수세 안에 공세를 포함하고 있었고 수세와 공세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둥글게 말아가는 부드러움 안에 찌르고 달려드는 격세가 살아있었고 찌르고 나면 곧 둥그러졌다. 아름다운 솜씨였다. 명랑 싸움을 끝내고 암태도로 돌아가는 물길 위에서 나는 문득 고향 아산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적장 구루시마의 머리를 돛대에 걸었으므로 적들이 내 아들의 머리라고 얻으려 할 것이었다. 그때면은 고향에서 제 어미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조카들을 건사하고 있었다. 육지의 적들이 진로를 돌연 아산으로 돌려 아산의 고향집과 인근 마을을 불질렀다는 소식을 난 암태도에서 들었다. 병조의 공문서를 들고 온 군관이 고향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산에는 관군이나 의병이 주둔하고 있지 않았다. 적들은 이순신의 고향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가토의 특공대 50여 명이었다. 적들은 마을을 불지른 후 곧 본대로 돌아갔다. 밤중에 기습을 당하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어라산 위로 달아났다. 산 위에서 면과 어린 조카들은 불타서 무너져 내리는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적이 면을 죽이지 못했으므로 적들은 또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면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외로운 몫이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함대를 우수영으로 옮겼다. 면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는 우수영으로 왔다. 큰형님 집안에 종칠수가 왔다. 칠수는 말더듬이에 애꾸였는데 몸이 다부지고 날랬다. 면이 저기 칼에 죽을 때 곡괭이를 들고 함께 싸웠다고 했다. 칠수는 싸움의 경위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나는 말더듬이 칠수에게서 들었다. 적들은 다시 아산 고향 마을로 들이닥쳤다. 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불타다 남은 사랑채를 고쳐서 기거하고 있었다. 읍내에서 사람이 달려와 적들이 마을로 향했다고 알렸다. 면은 가족들을 다시 산 위로 대피시켰다. 면은 산호 5명을 데리고 마을 어귀 개울가로 나아갔다. 적은 말탄 장소가 지휘하는 30여 명이었다. 조선인 포로를 끌고 와서 면을 찾고 있었다. 면과 산호들은 개울 이쪽 편 둑방에 몸을 숨기고 활을 쏘았다. 개울 건너편에서 적병 10명이 거꾸러졌다. 적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개울물로 뛰어들었다. 화살이 날랐고 적병 5이 개울물 속에서 쓰러졌다. 개울을 건넌 적들은 둑방을 넘어서 달려들었다. 산호 3이 적의 칼에 쓰러졌고 칼을 빼든 적들이 면을 둘러쌌다. 면은 정면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의 칼을 왼쪽으로 피했다. 적의 칼이 땅바닥을 내리쳤다. 면은 다가서면서 적의 오른쪽 허를 찔렀다. 찔린 적이 쓰러지기도 전에 면은 다시 새를 수습해서 뒤로 돌아섰다. 돌아서면서 달려드는 적의 칼을 맞받아쳤다. 적의 칼이 옆으로 밀렸다. 면은 다가서면서 적의 허리를 찌르고 다시 물러서면서 돌아섰다. 허공을 가르던 면의 칼이 갑자기 새의 방향을 바꾸어 왼편의 적을 거슬러 찔렀다. 다시 면은 돌아서서 칼끝을 낮추었다. 좌우를 노리던 면의 칼이 허공으로 치솟아 돌면서 뒤쪽의 적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면은 돌아서지 못했다.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적의 칼이 면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다. 면은 왼쪽 다리로 버티고 서서 자세를 낮추었다. 살아남은 적은 3이었다. 3명의 적을 앞에 두기 위하여 면은 거듭 뒤로 물러섰다.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 신발이 미끈거렸다. 면의 자세는 점점 낮아졌다. 면은 뒤쪽으로 퇴로를 뚫지 못했다. 반쯤 구부러진 면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머리 위로 막아냈다. 위로 뛰어오른 적이 내려오면서 면의 머리 위를 갈랐다. 면은 비틀거리면서 피했다. 적의 칼이 땅바닥을 쳤을 때 면의 칼은 다시 나아가 적의 허리를 베었다. 그러고 나서 면의 오른쪽 다리가 꺾어졌다. 면이 다시 새를 수습하려고 몸을 뒤트는 순간 적의 칼이 면의 오른쪽 어깨를 갈라내렸다. 면은 칼을 꽂히고 제 피 위에 쓰러졌다. 21살이었고 혼이 나지 않았다. 마님과 조카들은 어떠하더냐. 적들이 물러간 뒤 산에서 내려오셔서 막내 아드님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시다 실신하셨습니다. 큰 댁에서 모시고 갔습니다. 시신은 거두었느냐. 큰 댁에서 거두시어 종택 뒷산에 모셨습니다. 외자리에 흙이 곱고 돌멩이나 풀뿌리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사무라고 들었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면회 부고를 받던 날 나는 군무를 패하고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환도 2자루와 면사첩이 걸린 내 숙사 도배지 아래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잠들어 바다는 고요했다. 덜 삭은 전내가 나던 면의 푸른 똥과 면이 돌이 지날 무렵에 아내의 몸냄새를 생각했다. 쌀 냄새가 나고 보링 냄새가 나던 면의 작은 입과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생각했다. 나리선 연장을 신기해하던 면의 장난을 생각했다. 허벅지와 어깨에 적의 칼을 받고 혼자 죽어갈 때의 면의 무서움을 생각했고 산 위에서 불타는 집을 내려다보던 면의 분노를 생각했다. 쓰러져 뒹굴며 통곡하는 늙은 아내를 생각했다. 나를 닮아서 사물의 아래에서 위로 빨아당기듯이 훑어내는 면의 눈동자를 생각했고 또 내가 닮은 내 죽은 어머니의 이마와 눈썹과 시선을 생각했다. 젊은 날 국경에서 돌아와 면을 처음 안았을 때 그 따스한 젖비린내 속에서 뭉클거리며 솟아오르던 슬픔을 생각했다. 탯줄에 붙어서 여자의 배로 태어나는 인간이 혈육의 이마와 눈썹을 닮고 시선까지도 닮는다는 시네림의 운명을 나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송장으로 뒤덮인 이 쓰레기의 바다 위에서 그 시네림의 운명을 힘들어하는 내 슬픔의 하찮음이 나는 진실로 슬펐다.
몸 깊은 곳에서 치솟는 울음을 이를 악물며 참았다. 밀려 내려가던 울음은 다시 일세로 새어나오려 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면의 죽음을 알아챈 종사관과 군관들은 내 앞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옆방에는 종사관 김수철이 보고 서류를 부스럭거리고 있었고 마룻박 대돌 앞에는 창을 쥔 위병이 번을 서고 있었다. 저녁 때 나는 숙사를 나와 객가 염전으로 갔다. 종사관과 당번 군관을 물리치고 나는 혼자서 갔다. 낡은 소금 창고들이 노을에 잠겨 있었다. 나는 소금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위에 엎드려 나는 겨우 숨죽여 울었다. 적들은 오지 않았다.